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제 친구 남정국 작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현상은 미시적인 게 아니고 공화정의 붕괴를 알리는 상황이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위기, 심각한 위기. 네. 이게 붕괴로 가느냐, 수습이 되느냐인데,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적으로 회귀하지는 완벽하게 않는다. 회가하면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격동에서를 살았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어디 계획 써놓고 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늘 격동의 현대사를 살았죠. 매일매일 격동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걱정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기반을 자꾸 흔드는 작업이 반복이 되고, 그게 단순하게 무슨 정치 체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기본이 되는 법치와 사적 소유에 관한 아주 근대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을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법치와 사적 소유 얘기는 조금 더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에 의한 지배, 이건 자의적인 처벌을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시대가 가고 법의 시대가 온 거지. 네. 이제 법으로 죽이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잠깐 어떻게 하나가 법이라는 게 이때 말하는 법이 사실 좀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명정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힘을 가진다면 법으로 죽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당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약간 좀 형용 모순인데요. 별로 보호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억울하게 줄 수도 있는 거지.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 법체라는 것도 좀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초반부에 미국에서 입법부를 누르고 사법부를 키운 거가, 이 법이 공명정대하게 가능하면은 공평하게 그리고 법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봤던 토마스 제퍼슨의 안목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법처럼 되고, 또 그 법을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법을 덧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법치라는 개념 이해를 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자의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치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법을 이용하니 사실은 그게 더 현실 정치에서 많이 작동을 하는 거가 사실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탄핵으로 감옥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법으로 그것을 감옥에 있도록 하는 거, 정치 권력을 빼앗고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법을 가지고 그것을 구속과 구금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는 좀, 아무튼 뭐랄까 그 정치 체제가 우리가 정말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망하고 생긴 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망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게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내부의 경험이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모순을 내부적으로 인식해서 자체 동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를 우리나라 재판장에 세우지를 않나. 근데 국제법은 조약으로 본 국제법이라고 해야겠죠. 관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눈만 뜨면 싸워야 됐던 영국, 프랑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매일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을 테니까 공멸이니까. 공멸이니까 좀 이렇게 좀 네. 해가자 하면서 만들어 나간 것들이 이제 경험에 의한 누적된 국제 정치가 거기서 나름대로 틀을 잡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죠. 없죠. 예.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든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 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 재판정에서 왜 일본 기업이라든가 이쪽에다가 뭐 벌금을 갖다가 하고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가 남이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건데 우리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배상금을 뭐 판결하고 이런 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19세기나 18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법정에 세운다. 이랬을 때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쎄, 이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만약 베트남에 가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한국군인지도 몰라요. 베트남군이 아닌 동양 쪽이라고 하면 다 한국군이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군이 주로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작전을 많이 하고 하니까, 위험한 작전이라 하면은 민관인과 베트콩의 구별이 대단히 나뉘지 않은 케이스. 네. 이런 작전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어디서 기관총이 나올지 모르는데, 수류탄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물론, 좋아서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인간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동네마다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 할머니들이 이 애들 키우면서 노래 아직도 불러주거든요. 이 원한을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베트남 마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베트남 재판정에서 대한민국은 월남전쟁 당시에 파견했던 대한민국 군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식의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고 나온다.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들어줘야지.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내로남불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몇 조 원을 배상해라. 사적 재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은 저는 천부인권 개념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적 재산의 뿌리를 캐가면 자신의 신체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신체니까요. 그러니까 내 신체를 내 자의에 의해서 활용한다. 이게 결국은 사유재산권 제도의 그렇습니다. 가장 원초적 형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가, 아무튼 그 사유재산이 법으로 보호되기 전까지 세상과 그 세상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되는데, 법치라는 거가 나름대로 이제 성립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 그 시기에, 그 즈음에서 그 전에도 저는 그때 그 베니스 상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감히 베네치아 귀족을 상대로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간다. 네. 유대인들은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재산권을 전혀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간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지게 되면은 노비가 내가 저 양반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양반이 돈을 안 갚는다고 양반을 끌고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그나마 가능했다는 거. 사적 소유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최소한의 법칙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힘들게 얻은 권리들이고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르주아적인 민주 이렇게 하면서 좀 깔보는 식의 말투를 대학교 때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 부르주아적인 무슨 제도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알게 되면은 그 말 함부로 못 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역사적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렇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깨달아서 좀 맞춰 나가야 할 텐데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국제정치를 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정말 동네 왕따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고요. 또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을 지키고 강대국에게도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제일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선이죠. 사실 안 지켜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좀 덜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맨날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어차피 강대국끼리 저 역사를 끌고 왔다는 거 지들도 알고 아무튼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서유럽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다 조약을 맺어놓고 했지. 자기들이 지배했던 피지배 민족들이나 국가들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그걸 따지는 것은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따질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로 전범을 처벌하는 문제도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자기들 나라의 그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저 나라의 전쟁을 지도했던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반인륜적 학살과 연결됐을 때 그런 명분으로 그런 처벌을 했었죠. 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가의 자유권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저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저기 전쟁에서 반인륜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쟁 자체가 반인륜적이 좀 그거 가지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재밌게 잘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